지금 그 라임과 옵티머스 부분에 대해서 벌써 뭐 여야 간에 공방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낙인이니 근거 없는 매도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요. 여권에서는요. 자, 야권은 좀 삼류 쪼다 같아서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상식에 의거해서 좀 추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에 이렇게 좋지요. 자, 내가 금융계 경력이 좀 있다. 금융 정권회사 이런데 뭐 은행이나 이런데 간부로 좀 있었다. 뭐 그래봤자 기껏해야 뭐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간부 수준일 겁니다. 다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나이들 보면요. 자, 그러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산운용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펀드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은행에 찾아간다. 증권회사 찾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네들 회사 자산운용사에 제대로 승인이 났냐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산운용사를 제대로 설립하려면 자본운용 규정이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물주가 하나 제대로 있지 않고는 아무나 자산운용사를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자산운용사 한다고 하면서 펀드 만든다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이게 조건이 완화되기 전에는 뭐 했는가 하면 그야말로 저기 역삼동이나 테란노 뭐 여의도 이런데 사무실 하나 열어가지고 개인에게 그냥 자문해 주던 이 자산 자문회사 하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뭐끼리 한 두세 명 그냥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거기 출근해서 하루 종일 주식이나 각종 뭐 선물 또 금융상품 투기하던 그리고 남돈 좀 사적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해주고 따면 좀 수수료 받는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인물들이 이제 자산운용회사에 문턱을 낮춰주니까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자산운용사를 하려면 저렇게 많은 자산운용사 200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은 다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는 첫 번째로는 자산운용사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봐주느냐는 첫째 문턱이 있겠죠. 대부분이 자산운용사 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본 규정이 좀 모자라서 허가 기준에 미달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도와주고 눈 감아주면요, 금융감독기관이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옵티머스가 허가받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사모펀드를 계획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받아줘야 팔 수 있지. 너네들은 그냥 두 쪽 들고 다니면서 입으로만 뭘 판다 하면 우리가 그걸 팔았다가 잘못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배상해라지 너한테 가서 배상해라 하겠냐. 우리가 팔았으니까 우리 창고로 우리한테 몰려오지 않겠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은행하고 정권회사 보고 물어주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하지 자산운용사 보고 물어주라 합니까? 자산운용사는 뭐 다 도망가고 다 잡혀가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할 거라는 거는 충분한 거고 이걸 해준다면 니하고 내하고 나눠 먹자라는 수준이 돼야 해줄 겁니다. 아마 1조 이상을 팔았다는 대신정권 반포 센터장 구속됐지요. 그 사람은 나눠 먹자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라임하고요. 자, 저거들끼리 좀 이 정권회사에 있던 라인들이 서로 연결돼가 내가 자산운용사를 만들 거니까 네가 좀 팔아라. 대신에 들어오면 네 얼마를 사적으로 더 줄게. 공식 수수료 외에 이래 동업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거는. 자,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설계해서 팔게 되는 과정에서 수탁사를 선정해서 그 수탁사에 돈 관리시키고 이러면서 또 그거와 관련되는 투자와 관련되는 실제 자료들 어디에 돈 받아서 어디에 투자했다는 거 이런 게 금감원에 다 체크를 받게 돼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지 않고 그냥 수탁사도 따지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는 게 사모펀드에 이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사모펀드 좀 팔면 뭔 이득을 보겠습니까? 수수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요? 결국은 그 돈을 받아다가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 나중에 이제 나는 환매하겠다 하면 그걸 은행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자산운용사에서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는 그거를 팔고 수수료 남겨 먹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수료 좀 남겨 먹으려다가 대형 사고 나면 몇 천억씩 물어줘야 되는 일을 할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지지요. 돈이 안전한데 투자되어 있고 정빙 서류가 있느냐. 안 따지고 그걸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안 해봤어요. 네가 보증이 있나 담보가 있나 네 다른 채무가 얼마냐 얼마나 서류 많이 해다가 갖고 가야 됩니까? 따지는 게 전문인 증권회사나 은행이 그걸 파면서 사모펀드를 팔면서 사고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돈이 어떻게 어디에 투자되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모른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3일 만에 허가가 났다지 않습니까? 옵티머스가 NH투자증권에. NH투자증권이 뭐 한 90% 가까이 팔았어요. 거기서 다 파니까 남은 놈들은 좀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도 좀 팔게 하고. 그러면 NH투자증권이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이 사태가 오도록 이걸 몰랐고 서류를 따지지 않았는가는 이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아주 고위층이 NH투자증권에 뭐 정영채인가 하는 자가 대표도만요. 그런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옵티머스라는 데서 물건을 좀 팔라니까 사모펀드를 그거를 너네들이 빨리 받아주고 최대한 빨리 허락해주라. 이렇게 신호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제안한 지 3일 만에 펀드 승인이 NH투자증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부분은 NH투자증권 안에 이런 사모펀드를 취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건가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할 때도 투심이라는 게 있고요. 또 증권회사나 이런 데는 이런 상품을 취급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라는 부분을 다루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100% 심사 대상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 NH에서 팔은 것만 해도 4,500억인데 1년 동안 4,500억을 파는데 이걸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옵티머스 자회사인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라는 정영재가 NH하고 연결 고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 자, 사장 이름도 비슷해요. 하나는 정영재, 옵티머스는. NH투자증권에는 정영채. 그래서 NH 사장이 펀드 빨리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빨리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성지건설 경영권 장악에서 지저분하게 이름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CN, 칠산 그룹 이런 부분에서 계속 등장했고 정영재는 과거에도 금융권 로비 등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마당발로 이렇게 손꼽히는 선수지요. 그래서 김재현이나 윤석호하고는 다르게 정영재는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지금 압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이 사람은 지금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김재현이나 윤석호가 지금 호남 인맥 정치인들을 갖다가 위에 만나고 다니고 이런 부분은 연배가 좀 안 되고 정영재는 딱 호남에서 과거에 이 호남 회사들 중심으로 이런 사고를 크게 또 좀 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에 그야말로 이 권력층과 호남 권력층과의 관계를 두텁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영재가 이 작업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일 거라고 보이고 김재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영재가 김재현이 보고 나중에 정영채 만나라 하니까
이제 만났고 3일 만에 펀드가 허락이 됐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정영재가 이 로비에 쓴다고 법인카드를 가져갔고 월 평균 4천만 원씩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해대면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금융권에서는 그렇다고 농협증권사장이 자기 차원에서 허락을 했을 거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그 위의 차원에서 이 사람한테 지금 개입을 했을 거다. 그래서 옵티머스 고문단에 있는 사람 수준 이상에서 움직여 가지고 위에를 움직이고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단지 정영재는 정영채 차원에서 로비가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태국의 바이오매스 한다는 사업도 신속하게 남동발전이라고 한전사나 남동발전 사장도 정권에서 사실상 임명하는 공기업 자회사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그 남동발전 사장 윗선에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왜 이 옵티머스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저렇게 만들면 되고를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금감원의 상층부에서 옵티머스가 자본이 좀 모자라도 그걸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좀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옵티머스 금감원 유효착을 수사하고 있다는데요. 금감원의 한 국장이 옵티머스 검사할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라고 금감원의 전직 국장이 전화도 했고 또 해피파웨이의 감사로도 영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위의 인맥을 또 이렇게 움직여서 결정적으로 NH정권에서 이 상품을 팔게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는 정치 권력이 아주 높은 데서 NH정권 사장 누구 사장 시키는가는 정권이 저거 가까운 사람을 하나 골라서 저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농협이라는 자체가 정권에 그냥 공기업 비슷한 데 아닙니까? 거기에 농협에 무슨 정권에서는 그것도 공기업의 자회사죠. 거기에 사장 누구 꼽는가 하는 거는 다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금융계에서 정권에 끈댄 사람 하나가 그 타고 내려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시켜준 쪽에서 전화해서 그 옵티머스라는 데서 상품을 개발했으니까 그 사모펀드 너네들이 팔아줘라. 알겠습니다 되지 안 한다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뒤는 요식행위가 3일 걸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누가 그러면 농협정권 사장한테 그런 거를 시켰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NH투자정권이라면 농협정권이라는 게 좀 가려지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농협정권이라고 말하는 거. 내 이름 바닥 잘 알잖아요. 결국은 고비마다 누군가가 시키고 로비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비마다요. 공연이가 지 후배하고 그 문자를 나누면서 청와대 민정정무수석 라인 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스도 안 본단가 수석들 라인 타고 있으니까 민정수석 정무수석 안 그래도 머리 아픈 게 좀 잘해줘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김봉현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라임에서도 김봉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기가 금방 터지고 드러났겠죠. 그래서 라임에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의 지금 금감원 파견자가 하나 지금 걸려가지고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4년. 이건 꼬레비 중에 제일 말단 꼬리 하나 잡아낸 거죠. 자, 옵티머스의 금감원 전 국장 하나 지금 뇌물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일 쫄병 하나 그런 거지요.
근데 이런 선은 그야말로 정보 좀 물어다 주고 약간의 위에 이야기한 이 창피한 작은 편의를 동료들끼리 연락해서 아니면 옛날 부하한테 연락해서 시키는 정도의 심부름이지, 이런 자들이 이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저렇게 사기치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H투자증권 사장을 누가 움직였냐? 그리고 라임은 이종필이하고 김봉현이가 도망가도록, 그것도 도피자금 도망가도록 사실상 금감원이 돈 챙겨서 가도록 방치한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그자들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끔 방치하고, 그런 다음에 검찰은 무슨 호주로 갔니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나갔니, 심지어 저한테도 죽었니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게 다 뭐겠습니까? 결국은 너들 빨리 저 숨어버려라, 멀리 가서. 이렇게 해서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조용히 정리하기 위해서 잡아들였고, 잡아들인 다음에 이제 꼬리를 자르고 이렇게 하려니까 김봉현이가 화가 나서 위에 다 불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 줬다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부분을 움직이려고 하려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의 아주 핵심 실세 아니면 정권 배후의 실세로서 2인자, 3인자급쯤 되는 데 가서 부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현직의 지위가 아주 높은 쪽에 가서 부탁을 해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지시받는 쪽. 지금 뭐 이진아 변호사한테 돈을 30억 맡긴 그 뭡니까? 농촌공사라든지 마사회라든지 공공기관이 4개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전도 10억 맡겼죠. 그리고 무슨 한국 뭐 건설관리공사에서 또 뭐 20억인가 맡겼죠.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 돈을 맡겼겠습니까? 그건 이진아가 어떤 관계가 분명히 누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정도는 알기 때문에 얘한테 맡겨도 사고 안 난다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지간하게 이렇게 이 자신이 전문가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 타이틀을 갈고 이런 공사에 돈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그 돈이 유치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서 나타난 것은 이들이 권력 최고위층과 직접 통해서 그쪽에서 불러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시켰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도와주라고 시켰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이들이 자기 윗선의 권력 관계를 직접 당사자들한테 만나서 보여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부탁받으면요, 전화로는 부탁 못하죠. 어디 어떻게 전화로 부탁합니까? 가서 부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쪽에서 누구 좀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누가 뭐라는데 그거 좀 잘 처리해줘 하고 너는 앞으로 내가 잘 챙길게. 보통 이렇게 해결하죠. 가벼운 거 같으면 인사 문제나 이런 건 전화로도 해결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통했고 검찰까지도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일부러 지금 진술한 사람들을 빼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아마 이 수사에도 추미애가 저런 수사를 저렇게 배당시키고 어떤 부서를 없애버리고 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면 추미애에게도 이 사건과 관련된 지금 상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지 않는 속에서 맥락도 모르고 저렇게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굉장히 높은 선에서 지시가 지금 내려와서 진행되었고 또 터져서 사고 난 뒤에 수습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저 일부러 바보 같은 행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 사안을 정상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실체는 최고 권력층입니다.